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하는 마음, 홍진채 지음, 유영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홍진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했고 서울대 투자연구회 스믹 14기 출신으로 대학생 투자 고수로 알려졌다. 2007년 공채 1기로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 입사해 8년 재직하였고 재직 당시 3천억 이상의 펀드를 책임 운용하면서 글로벌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로부터 펀드 대상 수상, 각종 연기금으로부터 S등급으로 평가받는 등 맹활약했다. 업계에서의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2016년 독립 라쿤자산운용을 설립해 현재까지 헤지펀드를 운영 중이다. 트레바리에서 가장 빨리 마감되는 클럽의 클럽장으로도 활동 중이며 3프로TV를 비롯해 최상욱TV, 다독다독, 815 머니톡 등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다수 출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스타트업 전문 매체 아웃스탠딩의 정기 기고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성공 투자 노트, 버핏클럽 이슈 3 등이 있다. 주식하는 마음은 펀드 매니저로서 최고의 성과를 실현했던 저자의 깊은 고민과 성찰, 주식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열정을 한데 모은 역작으로서 업계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도 늘상 고민하는 투자의 화두를 디테일하게 풀어냈다. 이제 막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나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주식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달고 쓴 많은 경험이 쌓였지만 그동안의 의사결정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기는 마음 설계란 무엇인지,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친절히 안내해 줄 것이다. 목차 살펴볼게요. 파트 1. 우리의 마음은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파트 2. 질문만 바꿔도 길이 보인다. 파트 3. 이기는 질문, 지지 않는 투자. 파트 4.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천의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의 글. 좋은 책은 무엇일까요? 보편적 기준도 있겠지만 우선 읽는 사람들이 저마다 감명을 받았고 좋은 생각을 해볼 기회를 얻었다면 충분히 좋은 책일 것입니다. 제 눈높이가 독자분들과 비슷하다면 홍진채 대표의 주식하는 마음은 여러분께도 분명 좋은 책일 것입니다. 홍진채 대표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연을 맺어 대학교 동아리에 이어 자산운용업계까지 줄곧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친구입니다. 추천의 글에서 책을 비판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부디 진심으로 추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원고를 받아 읽었는데 저는 기대 이상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저자를 모른 채 읽었더라도 분명 주변에 추천했을 그런 책입니다. 주식하는 마음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펀드 매니저로 현업에 종사하는 중이기에 시중의 어중간한 투자 서적들에 대해 감명을 받지 못합니다. 자주 접하여 무뎌진 면도 있지만 대다수가 국내외 명저들의 아류 혹은 짜집기 내용 같아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마치 저자와 1대1로 토론하며 과외 수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구성과 문체 덕에 몰입이 매우 쉽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 화두를 과감히 다루기에 대체 어쩌려는 것인지 흥미를 유발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다 맞는 말 같은 주식시장의 통념, 격언들을 하나씩 거침없이 그러나 논리적으로 비판하면서 독자들을 저자의 핵심 메시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끌어갑니다. 우리가 백분 토론 등을 볼 때 반대 입장의 논객이 더욱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설득하면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 순간이 의외의 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주 그런 느낌을 주어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좋은 책이라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담겨있는 진심 어린 메시지 때문입니다. 시중에는 주식을 잘 고르는 비법이나 주식 매매의 묘수를 알려주겠다며 현혹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화두로 많은 고민을 해본 분들, 그리고 장기간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온 분들이 그 성찰과 경험의 진수를 대중들에게 쉽게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라하기 불가능하여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독이 되는 가벼운 조언들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이 책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한 기술, 노하우를 드리겠다며 현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조언들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수익을 낼 확률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자세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를 주지시키고 통용되는 나쁜 습관들을 규명하면서 대안이 될 좋은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습관은 저자 본인이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하며 다듬어온 근간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비상적이거나 현란한 답변으로 눈속임하지 않고 본인이 성찰한 핵심을 가감없이 전해주려 애쓰는 선배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하는 마음은 주식 투자 경험이 많아 비슷한 결론에 어렴풋이 도달해 본 분들에게도 생각을 가다듬을 틀을 재미있게 제공하고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에게는 마치 실력 좋은 선배가 설명도 잘해주는 운 좋은 인연이 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펀드 매니저로서 회사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굳이 애쓸 필요 없이 이 책을 권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외 대선배들의 좋은 책들도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한 권을 뽑으라면 이 책일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입문하거나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해야 다음 투자에는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주장하는 매우 다양한 투자 대가들과 책, 영상 매체들이 넘쳐납니다. 운 좋게도 주식하는 마음을 만나셨다면 저자의 메시지를 충분히 곱씹으시고 소화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성공 습관을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확인하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이 책을 또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대한민국 주식 투자 문화가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더 기여하지 않을까요? 그게 제 친구 홍진채가 주식하는 마음을 저술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김주영, 스팍스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 프롤로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았던 게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2017년이 강세장이긴 하였으나 주식을 하던 사람들만 하는 느낌이었고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대대적인 열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꼽자면 2017년의 암호화폐라던가 그 전후 시기의 부동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금융시장의 사례를 떠올려 보자면 2007년 사상 최초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던 시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2007년 당시에도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기는 했지만 그때는 직접 주식을 하기보다는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래의 새 자산운용을 위시한 대형 펀드들이 세상을 호령하던 2007년을 지나 2010년에는 몇 군데 투자 자문사들이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그들이 찍은 종목, 소위 칠공주라 불리던 종목들이 끝없이 주가가 올랐었지요. 2010년 이후 박스권 장세에 접어들면서 절대 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ARS라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1년 말부터는 한국형 헤지펀드라는 상품이 도입되었고 2015년에는 규제가 더욱 완화되어 헤지펀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대부분의 상품들은 저조한 성과를 내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며 고객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갈 곳 없는 돈이 눈을 돌린 곳이 결국 암호화폐와 부동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시장들 또한 시장으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워진 결과 투자자들은 결국
내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고야 말겠다 라는 마음을 먹기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한다 함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첫 번째이지만 자본시장의 동력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란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를 전망하여 자본을 투입하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얼핏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기에는 비정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은 주식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소위 자본비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교과서에만 등장하는 이론가들의 이야기였고 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 입장에서 외부 주주의 돈은 필요할 때마다 당겨 쓰는 공짜 돈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누적된 참담한 결과가 IMF 사태였습니다. IMF 사태 이후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중시 성향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의 대부분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에서 이 역할을 담당했어야 할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대주주의 움직임에 예측하고 거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주식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자본시장이 어떻게 굴러가야 올바른 자본시장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단기적인 수익만을 추구한 결과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런 신뢰를 얻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주식 투자에 임하는 사태가 도래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모든 사람이 자본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은행이나 채권에 이자나 부동산 임대 수입도 좋지만 주식만큼의 업사이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꿔나가는 유망 기업들의 주주가 되어 그들이 성장하는 만큼 내 재산도 늘어나다니 이만큼 흥분되는 일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기실 지금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덧붙인다 하더라도 2020년 3월 말 이후의 짧은 강세장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누구가 주식으로 순식간에 엄청난 돈을 벌어대니까 너도 나도 시장에 뛰어들고 새로운 사람이 계속 뛰어드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기업의 성장 과실을 나눈다는 아름다운 믿음이 실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주었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예언가들이 넘쳐납니다.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은 이런 예언가나 비법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미래를 예측할 줄 안다면 왜 그걸 남에게 알려주겠어? 비법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혼자서 그 비법으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의문을 시장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던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튜브의 영향인지 멍청하게 호도당하는 대중이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등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주식을 살 때에도 기업 분석을 직접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2003년에 비하면 경이적인 현상입니다. 당시에는 대학생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심지어 기업 분석을 해가며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뉴스감이 될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똑똑합니다. 똑똑함과 현명함은 다릅니다. 지금 시대는 굳이 표현하자면 거짓 예언가의 시대를 지나서 거짓 철학자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됩니다. 혹은 이 종목을 믿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정도의 시야는 얻었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지만 기업 분석을 안 한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는 일이 일어납니다. 장기 투자,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한두 종목으로 단타 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는 합니다. 위의 격언들이 틀린 걸까요? 혹은 지나고 나면 저 사람들이 다 실패하게 될까요?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시간은 점점 많아지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져갑니다. 이 책은 이런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은 가지게 되었는데 뭔가 열심히 해볼 의지는 있지만 뭘 잘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딱히 내 열정을 쏟아부을 생각은 없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나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혹은 주식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많은 경험이 쌓였지만 그동안의 의사결정을 한번 되짚어 보기에도 괜찮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수를 피하고 도망치고 공동의 유대를 형성하여 협업을 통해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돈이라는 걸 다뤄본 시기는 아주 짧습니다. 우리는 얕은 경험으로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잘못된 학습에 따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의사결정의 결과를 놓고서도 잘못된 해석을 하고 또다시 잘못된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끝없는 반복이지요. 이러한 우리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장기적인 성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운 좋게 누군가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 운 좋은 사람이 내가 될 거라고 기대할 순 없지요. 이상이 일부 우리의 마음은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의 내용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대답도 달라집니다. 무의미한 질문을 해서 얻은 대답은 무의미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일상적으로 던지는 무의미한 질문들이 아주 많은데 이 질문을 살짝 바꾸어 보면 유익한 질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완전히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격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격언들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격언이 모두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 격언이 어떤 상황에서 의미를 가지는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2부 질문만 바꿔도 길이 보인다 해서 일상적으로 듣는 무의미한 질문과 격언들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꾸는 좋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앞서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동력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력이란 다름 아닌 가격입니다. 가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격에 따라 거래를 일으키는 것이 투자자가 하는 일입니다. 투자자로서의 나는 남과 다른 성과를 내야 하겠지요. 수익과 초과 수익은 다릅니다. 남을 이기는 초과 수익을 내야만 그만큼의 열정을 투입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초과 수익을 내기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쯤에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굳이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하는 이 질문을 놓친 채 투자를 시작합니다. 과연 나는 초과 수익을 내야만 할까요? 남들이 하는 만큼만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3부 이기는 질문, 지지 않는 투자에서 이야기해 봅니다. 투자자로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까요?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확률론적 사고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실력에 대해서도 나이브한 상상을 합니다. 실력 좋은 축구 선수가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제치고 골을 넣는 것처럼 실력 좋은 펀드 매니저가 화려한 매매를 통해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입담이 좋은 투자 전문가들을 보며 그런 상상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실력이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순간순간을 쪼개서 보면 어떤 순간에도 실력 좋은 투자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실력 좋은 투자자가 오늘 고른 주식이 내일 상한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남을 잘 설득하는 달변가라든가 지식만 많은 헛똑똑이는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요.
확률론적인 세계에서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이 곧 실력입니다. 주사위의 눈금이 무엇이 나오건 간에 주사위를 던진다는 선택을 하는 순간 실력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축구선수의 비유로 돌아가 보자면 경기가 끝난 후 지난 경기를 분석하고 매일매일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이 곧 실력입니다. 내가 오늘 골을 넣을 확률은 어제까지 누적된 연습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겠죠. 아직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를 읽고 나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토대로 앞으로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나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그저 거부할 것인가, 나라는 횃불을 더욱더 타오르게 하는 바람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파트 1. 우리의 마음은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챕터 1. 나는 매일 왜 이럴까? 오늘도 괴로운 주식 투자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나요? 좋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없는 삶이 훨씬 더 윤택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왕 시작했으니 잘해봅시다.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은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왜 더 많이 못 샀을까 싶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는지, 이쯤에서 팔아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주가가 내리면 왜 미리 못 팔았을까 싶어지죠. 얼른 빠져나와야 하는지, 이 정도 하락했으니 이른바 물타기를 하는 게 나을지 헷갈립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나름대로 경제 기사와 사업 보고서를 읽으며 기업 분석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깊이 고민한 끝에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해 샀는데 주가는 속절없이 내려갑니다.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팔았는데 주가는 왜 이리 거침없이 오르나요? 왜 내가 샀다 하면 고점이고 팔았다 하면 저점인가요? 분할 매수를 하면 마음이 편하다 해서 분할 매수를 했더니 사는 동안은 잘 오르다가 원하는 수량을 다 사자마자 내려갑니다. 손절가와 목표가를 정하고 철저히 지키라기에 그대로 따라해 봤습니다. 목표가에서 기분 좋게 수익을 실현한 주식은 더 올라가고 손절가에 아슬아슬하게 다가가던 주식은 미처 주문을 내기 전에 폭락해 버립니다. 원칙을 지키고자 눈물을 머금고 손절했더니 그때부터 다시 오르네요. 간혹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샀더니 그때부터 쭉쭉 올라가고 팔았더니 얼마 안 가 꼬꾸라집니다. 이제 좀 주식을 알 것 같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후, 그때 그만두었어야 했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30%나 하락했기에 이제는 바닥이다 하면서 자신 있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반토막이 나네요. 할 일 없이 손가락을 원망해 봅니다. 대체 왜 그랬니? 나는 왜 늘 이럴까요? 다시는 부화내동 매매를 하지 말아야지 단단히 마음먹지만 왜 또다시 급등하는 주식을 덜컥 따라잡고 물려서 후회하는 걸까요? 나름대로 건전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내 계좌에는 상처만 남나요? 무엇이 나를 이토록 조급하게 몰아내고 그래서 늘 후회하게 하나요?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그저 나쁜 사람들이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기 위해 만든 공인 도박장인 건가요? 실패하는 확실한 비법. 아마도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비법이 궁금할 테고 이런저런 책도 찾아보고 모임도 가보고 유튜브 영상도 시청하다가 이 책을 집어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이야기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라틴어로 부정의 통로를 의미하는 비아 네가티바는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를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진리에 조금씩 접근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약을 먹는 것보다 담배를 끊는 게 좀 더 확실하게 건강해지는 길이죠.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비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가 보기로 합시다.
주식 투자로 확실히 실패하는 방법 한 가지만큼은 지금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곳인지부터 살펴봅시다. 마이클 모부신이라는 훌륭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저보다 1000배 정도는 훌륭합니다. 그분이 쓴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에 운과 실력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스템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운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고 실력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정도도 다릅니다. 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게임이라면 실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이클 모부신은 어떤 시스템에 실력이 존재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제시합니다. 일부러 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부러 질 수 있는 게임이라면 노력해서 이길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카지노에서 확실히 돈을 버는 쪽은 누구인가요? 네, 그렇죠. 카지노 주인입니다. 카지노의 게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딜러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몇몇 판에서 고객이 돈을 쓸어가긴 하지만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결국 카지노 업주가 돈을 법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흔히들 도박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식 투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이길 확률이 낮은 게임입니다. 아주 여유롭게 잡아서 50대 50의 승률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에는 수수료와 세금이 붙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1%도 안 되는 수수료와 세금이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는 손실 금액이 됩니다. 와닿지 않는다고요? 마이클 모부신이 쓴 또 다른 책, 통섭과 투자의 흥미로운 펀드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2006년까지 10년간 운용된 펀드들을 비교한 결과 전체 펀드의 회전율이 89%였습니다. 그런데 지수를 이긴 펀드, 즉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의 회전율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승자 펀드 매니저들에게 실적이 좋아서 회전율이 낮아진 거죠? 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회전율이 낮아서 실력이 좋은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류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도 회전율에 크게 좌우된다는 뜻이지요. 연 회전율 100%는 1년의 포트폴리오 전체를 한번 갈아치운다는 뜻입니다. 연초에 1억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연말까지 1억 원어치를 팔고 그만큼 다시 샀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2020년 현재 거래세가 0.25%이고 매매 수수료가 0.015%입니다. 따라서 1회전을 할 때마다 세금과 수수료로 투자금의 0.28%를 내야 합니다. 한번 매수해서 매도할 때마다 0.28%는 수익을 내야 본전이라는 뜻이죠. 여전히 별것 아닌 것 같나요? 하루에 매매를 몇 번 하시나요? 연간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포트폴리오를 회전시킨다면 투자금의 0.28%를 매주 수수료와 세금으로 낸다는 뜻입니다. 1년은 52주니까 연간 14.56%를 낸다는 뜻이네요. 1년에 적어도 13.56%는 수익을 내야 본전이라는 건데요. 그만한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할 수 있다면 당신에겐 이 책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 펀드 매니저에게 견줄 수 있으니까요.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HTS를 열어서 지금까지 지출한 수수료와 세금을 모두 더해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애국자인지 그리고 증권사에 얼마나 충실한 고객인지 깨달으실 겁니다. 아, 실제로 더해봤더니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수수료와 세금보다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요? 아, 네. 사실 위로해 드리려고 수수료와 세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데 안타깝네요. 주식을 거래할 때 숨어있는 비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슬리피지라는 건데요. 거래를 확실하게 체결하려고 할 때 추가로 물어야 할 비용입니다. 슬리피지는 자신이 원하는 매수 가격과 실제 체결된 매수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주식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호가창을 본 적이 있겠죠? 호가 단위는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리하면 표 1-1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4만 원대에 거래되던 주식이 상승해서 5만 원에 됐다면 호가가 5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수치는 정확히 말하면 가장 최근에 체결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어떤 주식의 가격이 14,450원이라 해서 내가 그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수 주문을 확실히 체결시키려면 가장 낮은 매도 호가에 주문을 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매수 호가의 주문을 내놓고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내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릴 수도 있죠. 그림 1-1은 어떤 주식의 실제 호가창입니다. 호가는 말 그대로 부르는 가격을 말하죠. 위쪽이 매도 호가, 즉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하겠다고 부르는 가격입니다. 아래쪽은 매수 호가, 즉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부른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은 14,450원이지만 이 주식을 확실히 사려면 매도 호가에 맞춰 매수 주문을 내야 합니다. 매도 호가 중 제일 낮은 가격이 14,500원이니 이 가격에 주문을 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50원의 슬리피시가 발생했네요. 14,450원 대비 0.35%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이 예에서는 그나마 호가가 촘촘하게 붙어 있는데요. 다른 사례를 보실까요? 그림 1-2도 실제 호가창입니다. 가장 낮은 매도 호가가 2,135원, 가장 높은 매수 호가가 2,120원이네요. 2,120원인 현재가를 보고 들어와서 주식을 꼭 사려고 한다면 2,135원에 매수 주문을 내야 하죠. 그러면 15원의 슬리피지가 발생해 사자마자 0.7%를 손해봅니다. 그나마도 2,135원에 걸려있는 수량인 1,215주, 즉 259만원어치 이하로 살 때 0.7%이고요. 만약 1,000만원어치를 살려면 2,150원 호가의 수량까지 사야 합니다. 1,000만원을 들여 2,135원부터 2,145원까지 수량을 다 사고 2,150원에 1,012주를 샀다고 하면 평균 매수 단가는 2,142원이 됩니다. 이미 1.04%를 손해봤네요. 아까 세금과 수수료를 합한 0.28%가 누적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셨죠? 거기에 슬리피지를 0.3%만 더해볼까요? 매주 한 바퀴를 회전시키면 투자금의 30.16%를 연간 거래 비용으로 내게 됩니다. 제가 계산하고도 소름이 돋네요. 연 30% 이상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아마도 사기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매주 포트폴리오 전체를 갈아치우는 분들은 연 30% 이상을 확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면 그 이유는 원칙 없는 부하내동 매매를 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도 아닙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해서도 아닙니다. 매매를 지나치게 많이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사악한 누군가가 내 주머니를 약탈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증권사에, 나라에, 거래 상대방에 상납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충동적으로 잦은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확실히 돈을 잃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